네,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 포럼 2020의 제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세션은 신남방 에너지 자원 비즈니스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김영규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요한 행사를 이렇게 무사히 잘 치르고 계신 에너지 경제 신문하고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한 20분에 걸쳐서 먼저 발표를 좀 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 신남방 지역의 전반적인 어떤 정치, 경제, 통상 이런 전반적인 좀 리뷰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발표된 지가 뭐 1.0의 시기가 끝났다고 해야 될 시점인데 신남방 정책 2.0을 어떤 시각과 컨텐츠로 더 심화시켜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은 신남방 지역이 결국에는 뭐 무역과 통상과 지정학과 뭐 군사와 이런 여러 요인이 복합돼서 작용하는데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각축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제가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이후에 미중 간의 가속화된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의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방향이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뭐 분야와 또 비즈니스의 영역이 다 있겠지만 전반적인 이런 큰 전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세부적인 비즈니스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이 견해가 일치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에 뭐 10여 년 동안 지속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accelerate. 큰 방향 전환은 없지만 더 첨예하게 만든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또는 뭐 전략 경쟁이 코로나19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야구로 치면은 2회 말에 가고 있었다. 코로나19가 터지니까 6회 말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속화의 의미입니다. 아마 여기 제가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시나리오를 나눠놨어요. 코로나19 이후에 미중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걸까? 전략 경쟁이. 한 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G1 A형. 이거는 아마 뭐 중국이 이기고 있다. G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중 간에 어느 누가 더 앞서간다는 의미인데 중국이 앞서간다는 형이 있고, 두 번째는 G1 B형이 있어요. 미국이 앞서간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3번은 둘 다 아니다. 이거는 G0예요. 둘 다 리더십이 의심받고 있다. 따라서 세계는 신남방을 포함해서 무질서와 뭐 비협력으로 가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똑같아요. 코로나19 이전과 G2예요. 그냥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미중이. 자, 어느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분별해내려면 지금 여기 제가 영역, 각각이 미중이 벌이고 있는 게임의 영역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념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RBO, Rules Based Order, 규칙이 지배하는 세계가 미국이 주장하는 이념이에요. 중국은 규칙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 나도 너 도와주고 너도 나 도와줘.
우리는 미국하고 달라. 우리는 질서 이런 거 없어. 운명 공동체. 이 이념이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면에서는 커뮤니티 오브 데스티니가 먹히고 있어요. 특히 개도국에서는. 뭐 미국처럼 뭐 질서 얘기하고 이런 딱딱한 거 안 먹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달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달러를 무너뜨려야 중국이 올랐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석유 문제하고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NG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석탄에서 탈피해서 가스로 가야 되는 국가들이 이 신남방이 굉장히 많아요. 신남방은 LNG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 될 겁니다. 네 번째는 희소금속이에요. 히토류,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코발트, 그 외 여러 가지. 또 식량. 동남아는요, 중국한테는 중요한 식량 기지예요. 중국은 식량 부족 국가예요. 중국은 땅은 전 세계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에 비해서 나오는 식량이 굉장히 적은 국가예요. 따라서 동남아의 특히 미얀마 같은 데는 식량 기지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뭐 잘 아시겠지만 5G와 스마트시티, 디지털로 표현되는 이런 게임.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즘에 디지털이 더 확장되면 사이버, 우주전쟁, 내비게이션 시스템, 인공위성을 중국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게임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지 이게 판단이 되고 각각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인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복잡한 수학과 같다. 이 여러 개 영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 거를 다 종합을 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한국이 신남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이 왜 신남방을 할까요? 그 의미를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2017년 11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이거는 뭐 한국만 한 게 아니고 미국하고 중국이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했고 일본도 했고 한국이 뒤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특히 한국한테 신남방의 의미는 가장 큰 의미는 포스트 차이나예요.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 한국이 특히 이제 경제 면에서는 중국에 의존했었단 말이에요. 25%를 다각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나 뭐 제조업, 공장 이런 게 다 중국에 가 있던 거를 좀 옮겨야 되겠다. 이게 가장 큰 의미예요. 또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2013년부터 한국의 중국과의 교역은 감소하기 시작해요. 또 글로벌 밸류 체인도 전체적으로 변화. 아세안이 포스트 차이나의 생산 거점이 되는 것을 활용을 하는 의미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신남방은 뭐 젊은 인구가 많고 뭐 6억 5천만의 인구에 4강의 버금가는 5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마지막에 이 점, 한국이 아세안의 신남방 국가들한테 줄 수 있는 차별화는 무엇일까?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어떤 의미로 한국이 다가갈 수 있을까? 이 사실은 중국, 일본의 양자 게임이라고 봐야 되는데 둘 다 아세안 국가들이 보기에는 약점이 많아요. 한국의 강점은 뭐 이제 2.0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한국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가져가야 될까하고 연관되는 의미인데 제가 보기엔 한국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의료의 강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한국은 저탄소를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는 국가예요. 신남방 국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무기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중견 국가다. 그러니까 중국,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충분한 틈새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신남방을 공략을 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은 뭐 어마어마한 벨트앤로드 이니시티브를 뭐 신남방뿐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펼쳤죠. 근데 특히 신남방 지역은 중국에 중요하다 그래요. 뭐 아프리카보다도 중요하고 중동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중국이 신남방 정책, 1대1로 정책을 펼친 이후에 그 중국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에 편중됐던 교역 방향을 유럽으로 바꾸는 게 중국의 최대 목표였거든요. 그 실제로 한 500 빌리언, 그러니까 5천억 달러죠. 5천억 달러 정도를 유럽하고 교류를 하게 됐어요. 중국이. 뭐 철도와 뭐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남방 지역이 유럽을 능가했어요. 2019년에 교역량이. 세계 최대의 교역 지역이에요. 중국한테는. 자, 그리고 아시는 대로 신남방 지역은 개도국이란 말이에요. 인프라가 중요해요. 시진핑이 2013년에 1대1로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저개발 국가들의 발전 문제는 인프라 문제 해결 없이는 안 된다. 신남방 지역에 정확히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2013년 이후에 신남방 지역에 뭐 어마어마한 도로, 철도, 뭐 인프라, 또 국가 간 파이버 압틱 케이블, 광 케이블, 해저 케이블 이런 거를 다 깔았죠. 문제는 2017년, 18년에 1대1로에 조금 반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들어선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1대1로 특히 신남방 지역의 변화는 디지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가서 실제 뭐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이런 인프라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까는 거예요. 디지털 실크로드예요. 그게 중국의 변화예요. 그게 이제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연계가 일치월장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신남방 정책의 2.0을 가져갈 때 중국과 같이 어떤 디지털과 이런 4차 산업 기술 방향으로 신남방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지 그런 면을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데요. 미국의 신남방 정책은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요. 2017년, 2017년에 이제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미국도. 그리고 이제 LNG 계획을 여기 제가 제시한 대로 일본을 통해서 크게 먼저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이 되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더 확대돼서 발표가 돼요. 인도 태평양 전략 중에서도 에너지에 국한된 거를 엣지라고 불러요. 아시안 엣지. 2018년 7월에 아세안 엣지가 발표가 된 게 미국 신남방 정책의 큰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투자청이 설립이 돼요. OPIC. 이후에 미국이 그동안 약간 등한시했던 인프라 관련된 이 기관들이 여러 개가 설립이 돼요. 오픽 이후에도. 그리고 이제 2018년 11월 또 하나의 마일스톤 전환점인데 일본하고 호주까지 가입이 돼서 삼각동맹이 구축이 됩니다. 자, 2019년은 제가 자료에 넣지 않았는데 2019년의 변화가 진짜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일어나기 1년 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미국, 중국의 신남방 정책에서.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중국 쪽, 미국 쪽으로 이거를 대별한 이유는 중국과 미국이 각각 1대1로와 인도태평양으로 신남방을 공략을 하는데
한국이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한국과 둘 다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게 뭔지 개발하자라고 한국에 두 국가 다 뭐 요청과 문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2019년에 미중의 신남방 계획의 한국에 대한 접근이 아주 극대화됩니다. 자,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9년 6월 30일 트럼프가 판문점을 방문하죠, 그죠? 정상회담을 해요, 문 대통령하고. 그때가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인도 태평양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때예요. 2019년 6월 처음으로 밝혀요. 2019년 12월에 문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요. 그때 다시 1대1로와 협력 의사를 또 밝혀요. 자, 저희가 신남방 정책을 펼 때 이 점을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정말 첨예한 각축장이 되고 있다. 신남방 지역이. 두 국가 다 한국에 참여 요청을 한다. 경쟁적으로. 2019년에 그 경쟁이 극대화됐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온 거예요. 자, 현재 그러면은 한국이 새롭게 2.0을 가져갈 때 미국하고는 어떤 협력을 하고 중국하고는 어떤 협력을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을 할 때 첫째,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의료가 중요해졌어요. 의료, K방역, 또 기타 여러 가지 의료체계가 열악한 아세안 국가들의 아마 한국이 의료 부문의 협력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남방 LNG 시장, 미중이 어떻게 경쟁을 하고 있나, 또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오늘 가스공사에도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고 2019년 7월 20일 여기 발표 자리에 나오는 대로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 내용은 중국이 남진하해 지역에 2.5조 달러, 그러니까 2.5 트릴리언 달러예요. 5조 원이 아니고 2.5조 달러예요. 2.5조 달러에 달하는 원유가스 시추를 봉쇄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 내용이 바로 이 지금도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EIA 정보에 따르면 남진하해 지역에 묻혀 있는 가스가 뭐 이렇고 원유도 11 빌리언 배럴이 묻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주요 이해 당사자는 필리핀하고 베트남이에요. 이 해상의 원유가스 개발을 둘러싸고 중국하고 오랫동안 분쟁을 해온 가운데 미 국무부가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이 중국 쪽의 이 현황들을 보면은 특히 2019년부터 중국이 CNOOC를 중심으로 이 해상 시추 기술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요. R&D. 그리고 2020년 3월 이때는 CNOOC가 자기들이 남진하해 이 바다 밑에서 세계 최대 가스 하이드레이트 불타는 얼음이라는 거 있죠. 불타는 얼음을 발굴했다고 또 발표를 해요. 이게 뭐 86만 큐빅미터의 양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왜 이 구단선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마치 이제 그런 정당성이죠. 그런 가운데 필리핀하고 베트남은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가스 자기들 가스전이 고갈이 돼요. 2025년이면 고갈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추가로 가스전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LNG를 도입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시는 대로 이 신남방 지역은 석탄 발전이 줍니다. 뭐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가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많은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뭐 우드 맥켄지 여러 가지. 현재 신남방 지역의 현재 LNG 소비량은 12.1 MT예요. 제가 확인한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많지 않아요. 1200만 톤. 현재는 12.1 밀리언 톤 퍼 이어예요. 1200만 톤인데 이게 이제 2030년이 되면은 일본 소비하고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한 8천만 톤, 9천만 톤, 뭐 1억 톤 정도. 지금 이게 2030년이 되면은 굉장히 많이 느는 거죠. 그리고 2040년이 되면 이 보세요. 우드 맥켄지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236 MT, 2억 3천만 톤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40년이 되면 전 세계 LNG 그러면 이제 이 동남아예요. 인도 포함해가지고 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축전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절반이 인도예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여기가 주된 소비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한 6,300만 톤, 인도네시아가 4,300만 톤 이렇게 됩니다. 그 현재 뭐 LNG 소비 이런 건 제가 다 해놨는데 현재 수입하는 국가는 태국이 꽤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소량이지만 싱가포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현재 수입하는 국이고 지금 이제 가장 중국하고 남진아해 분쟁을 둘러싸고 수입을 막 이제 LNG를 시작해야 되는 국가가 필리핀하고 베트남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국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대형 수입국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남진아해 분쟁이나 미중 간의 싸움이 크게 일어나는 국가는 다 여기예요.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이게 대형 LNG 소비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 국가는 캄보디아하고 라오스 정도. 근데 베트남하고 필리핀이 주죠, 사실은. LNG 게임에, 신남방의 LNG 게임의 주는 베트남, 필리핀이에요. 베트남은 미국에서 LNG를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처럼 트럼프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비싸니까 이제 해상 가스전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이 못하게 하는 거고, 필리핀은 잘 아시는 대로 두테르테가 이 중국과의 문제를 친중으로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그 두테르테 행보가 굉장히 재밌는데, 두테르테가 2016년 7월에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16년 7월 바로 한 달 전에, 대통령이 되기 한 달 전에 그 남해 구단선이 국제해양법에서 불법으로 판결이 돼요. 그리고 바로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양법 불법 판결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된 거예요. 두테르테가 들어오면서. 두테르테가 중국을 5번을 방문했어요. 자기 재임 동안. 그러니까 2017, 18, 19 한 3년 반 동안 5번을 중국을 갔어요. 근데 그 5번 간 거 중에 2019년에 방문한 게 제일 중요한 방문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2019년 10월일 거야 아마.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두테르테가 자기가 이제 해결해 보겠다고 간 거예요. 두테르테가 시진핑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남해 구단선 거기 우리가 지금 뭐 다국적 기업들하고 지금 시추하려고 해상 시추하려고 다 지금 들어와서 다 준비해 놨는데 당신들이 그거 자기들 영해라 그래 우리 못 한다. 근데 그 불법으로 판결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진핑이 뭐라 그러냐? 그거 우리는 신경 안 쓴다. 그거 별 문제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시진핑이. 그리고 시진핑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공동개발. 그러면은 CNOC가 들어가서 너네하고 같이 해보자. 거기서 나온 가스를 중국이 6, 필리핀이 4 가져가는 걸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테르테가 필리핀으로 돌아와서 막 두드려 맞은 거예요. 언론에서.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는 건 아마 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테르테가 이 중국과의 담판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가스프롬한테 개발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해상 시추를. 그러니까 왕이가 그 다음 달에 이 러시아 외교장관 이바노프를 어디서 만나요. 그러면서 이거를 직접 하면서 너네 이 필리핀 영해에서 가스 시추 같이 하면 너네 우리가 가만 안 있는다고 압력을 넣어요. 그래서 가스프롬이 하려다가 빠져요. 그래서 아예 방법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이 남진해에서 벌이는 거는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이제 베트남이 유일하게 미국 쪽에 가 있는데, 베트남은 11개의 LNG 터미널을 지금 해안 남쪽까지 따라서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LNG 터미널 11개를 통해서 미국 LNG를 다 수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를 삼성물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인데요. 소형 LNG 수입이 될 때가 캄보디아하고 라오스예요. 근데 여기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캄보디아잖아요. 미얀마는 중국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미얀마를 랜드 브릿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랜드 브릿지 투 인디언 오션. 근데 캄보디아는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는 중국이 가스를 먹는 방법이 소형 LNG로 하는 거예요. SSLNG라는 거. 가스공사에서 나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캄보디아는 중국으로 들어온 가스를 중국이 소형 LNG로 공급하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SSLNG가 특히 리모트 에어리어, 동남아 같이 아까 뭐 인도네시아가 1000 몇 개, 필리핀이 8000 몇 개 섬이 있는 데는 물론 이제 재생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스도 소형 LNG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제가 좀 할게요. 히토류. 자원이죠. 이 히토류만큼 아마 앞으로 중요해질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포스트 차이나로 밸류 체인이 이제 중국에 있던 공장이 동남아로 온다면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다 동남아에서 공장을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의 공장은 옛날처럼 뭐 기계를 통해서 뭐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기차 또는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런 연구 자석,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현재는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 부품, 소재가 아니고 원재료가 아니고 거의 100% 의존을 해요. 최근에 미국의 가장 큰 논쟁은 이 미중 분쟁으로 갔을 때, 디카플링으로 갈 때 히토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게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때 신남방 지역 국가와의 협력이 미국의 히토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호주, 베트남, 미얀마도 히토류를 많이 생산을 해요. 근데 미얀마 거는 다 중국이 가져가요. 어저께 신문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미국이 달 탐사를 하잖아요. 히토류를 달에서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8월 달에 얼마 전인데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재미있는 건 UAE가 들어가 있어요. 이 네 나라가 협약을 맺었어요. 달에서 히토류를 채굴하는 거예요. 우주 개발. 또 바다 밑에서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히토류와 또는 기타 희소금속 밸류 체인 다변화되는 측면에서 신남방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2세션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은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황진택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황 교수님께서는 전 에너지기술 평가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는 이대식 여시제 기획실장님, 이용호 한국가스공사 해외투자사업개발단장님, 김범중 EY 한영회계법인 에너지섹터 리더님, 네, 그리고 발표자이신 김현규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세션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면 유튜브 채팅창이나 또 댓글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진행을 좌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371명이 감염이 돼서 굉장히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인데 오늘 또 이렇게 굉장히 뜻깊은 일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코로나가 심각해서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기도 조금 불편하겠습니다만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세계적으로 심각한 이 팬데믹이 이제 프리 팬데믹이 있고 포스트가 있을 텐데 앞으로는 이제 포스트라는 그런 말 대신에 위드라는 그런 말로 이제 갈 거라고 또 예상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신남방 그리고 동북아 에너지 자원 비즈니스 관련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조금은 어렵고 또 굉장히 흥미롭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를 오늘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유튜브로 많이 보시고 질문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계신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이 제기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신남방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전 세션에서 전 한전 사장이신 조한익 사장 그리고 말레이시아 대사를 하신 도경환 대사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현규 교수님께서 국제정치 전공이시고 이 신남방과 동북아에서 대단히 해박한 많은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토론 시간에는 가스 부분의 전문가 그리고 한국 정책과 동북아 신남방에 관한 전문가 그리고 실제로 해외 플랜트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해오신 회계법인의 파트너분과 함께 좋은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이 세 패널들에게 김 교수님 발표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신남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5분 내지 6분 정도 듣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자유 토론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해 주신 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패널들에게 좋은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LNG 중심으로 김현규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셨는데 코게스, 한국가스공사죠. 이 신남방 지역 그리고 신남방 아니라 저쪽 오만과 카타르, 모잠비크에서도 많은 그 에너지 관련된 사업 경험이 있는 가스공사의 해외 사업 단장을 맡고 있는 이용호 단장님으로부터 우리나라 가스 사업 개발 그것의 어떤 그동안의 경험과 교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용호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김현규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 미중 간의 어떤 그런 그 역학 구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신남방 지역에 어떻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듣는 시간이 돼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저희 그 한국가스공사가 그 가스 개발 사업을 과거에 했던 것을 정리를 좀 해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느꼈던 어떤 교훈 또 뭐 개선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을 잠깐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스공사는 그 제일 처음 이제 이 해외 천연가스 사업을 시작한 게 이제 초기에 LNG를 저희가 국내에 그 도입을 하는 그 도매업자 입장에서 그 LNG를 구매하면서 그 해당되는 그 에카플랜트 그다음에 가스전 쪽에 지분을 참여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이제 오만 LNG에 제가 투자를 했고 99년에 카타르의 라스가스에 그 LNG 물량을 구입하면서 지분 투자를 했고 다행히 요 두
그 프로젝트는 굉장히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투자비 총 집어넣은 거에 비해 가지고 저희가 뭐 50배 이상 이렇게 수익을 받고 그 수익은 사실 저희가 이제 국민들한테 가스 요금을 인하를 하는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최초의 탐사 사업을 한 것이 이제 미얀마 A1, A3 광구에 2001년도에 당시는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포스코 대우죠. 그 함께 이렇게 지분을 참여해서 2005년도에 이제 가스를 발견했고 2013년부터 이제 상호 분전을 해서 지금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텀을 좀 두고 2007년도에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모잠비크, 인도네시아, 뭐 크롱마네, 동티모르 이런 쪽에 이제 탐사 사업에 저희가 지분을 참여를 했고 이때는 저희가 이태리의 그 애니라는 업체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탐사 사업을 참여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 모잠비크에서는 저희가 2011년에 그 85TCF의 금세기 뭐 최대의 가스 발견이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그 대규모 가스를 발견하는 그런 성공을 했고 그러나 이제 나머지 그 크롱만이나 동티모르에서는 저희가 가스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쪽은 이제 철수 단계에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이제 탐사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2010년에서 11년에 저희가 주로 그 EMP하고 LNG 쪽 그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라크의 주바이르 바드라 뭐 이런 사업들 2010년에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동기세너로 LNG 사업, 호주 GLNG, 프릴로드 LNG, 캐나다 LNG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2011년 10년에서 11년 사이에 저희가 이제 투자 결정이 일어나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업스트림 그 탐사 사업 그다음에 그 LNG 사업 이외에도 저희가 하류 쪽에 이제 LNG 그 기화 플랜트죠.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LNG 플랜트가 동일한 이런 그 LNG 플랜트인데 그 멕시코 만사뉴에 저희가 2008년에 이 그 기화 플랜트를 짓고 운영하고 이렇게 소유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BO 사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사업을 참여를 해서 이것도 다행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실은 그 이제 LNG 구매랑 연계한 그런 지분 투자 사업부터 시작해서 탐사 사업, LNG 사업, 그다음에 이제 하류의 플랜트 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성공을 했고 일부는 이제 굉장히 또 그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 대규모 이렇게 이제 이 천연가스 사업에는 그 투자할 때 그 타이밍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읽어서 이 트렌드가 이렇게 우리 보통 이제 뭐 유가스에는 그 사이클이 있다고 얘기를 10년 사이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가 이제 들어갈 적기고 언제가 좀 빠져나올 적기고 이런 것들을 항상 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초기에 96년에 들어갔을 때는 유가가 뭐 20불 아래였습니다. 18불, 뭐 17불 이렇게 됐고 2001년도 이때만 해도 뭐 20불대 초반.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갔죠. 그래서 이 초기에 이제 저희가 투자한 사업들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받고 그 뒤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2010년, 11년에는 유가가 뭐 거의 100불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그 78불, 2012년에는 뭐 109불 이렇게 이제 100불대로 올라섰는데 하필 이제 저희가 요때 그 어떤 정책적인 그런 그 의사결정, 그다음에 이제 자원안보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 생각들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그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고 하면서 그 뭐 장부상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회계상으로 그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하여튼 이렇게 이 타이밍을 저희가 잘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계획적이고 좀 지속적인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원래 EMP 전문 회사가 처음에 아닌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기회가 생길 때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적립식 펀드 가정에서 그렇게 하듯이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좋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먼저 사전에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사전에 그 투자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방식, 구조 이런 것들을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많이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지만 좋은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는 좀 당장 무슨 사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꾸준한 그런 지원과 예산이나 조직 측면에서 이런 지원들을 그 회사 내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좀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호 단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많은 사업 경험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니까 이 조그만 기회, 또 시작되는 기회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많은 실패를 통해서 여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따가 또 두 번째 토론할 때도 좀 더 자세한 사례를 그러면 좀 요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시제에서 오신 여시제 기획실장을 맡으신 우리 이대식 실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북아하고 신남방 이쪽에 굉장히 전문가신데, 여러분들 이 여시제가 어떤 기관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정책,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 개발에 아주 힘을 쏟고 있는 대단히 멋진 아주 민간 싱크탱크 기관입니다. 앞으로 대단히 클 걸로 예상이 되고, 또 국내 정책 분야에서 많은 포럼과 전문가들과 같이 일했기 때문에 이 신남방 동북아에 대해서 특히 또 뭐 전력이든 플랜트든 가스든 모든 분야에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시제 소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에서도 신남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데,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줄은 설 수도 없고 설 수도 안 된다는데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갈 때 영국의 GDP를 미국이 GDP가 앞서고 난 뒤에 72년 후에 1944년도에 브렌트우드 체제가 되는 그때까지 72년간의 시간이 패권을 이전하는 데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 시기에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줄을 선다는 것은 사실 자충수가 되겠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실은 이런 모든 변화의 핵심이 되는 시장입니다. 참고로 재미있는 팩트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 경제제가 가장 피크했을 때 러시아 내 해외 기업 중 투자 액수와 프로젝트 건수가 가장 많았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두 번째, 최근 중국 내 미국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시장,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정책을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틱톡을 왜 미국이 저렇게 먹으려고 할까요? 주커버크가 트럼프한테 작년 10월에 틱톡이 페이스북 사업의 결정적인 방향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틱톡에 대해서 이런 작업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시장과 기업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신남방 정책에서도 올바른 정책적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전제로 우리가 신남방 에너지 정책할 때 우리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8월 20일 며칠 전입니다. 다우존스 지수에서 엑슨모빌이 드디어 퇴출됐습니다. 이제 에너지 기업은 쉐보론 하나 남았는데 비중이 2.1%밖에 안 됩니다. 이게 에너지 거대 기업의 운명을 한국의 에너지 공기업이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에너지 대기업들이 종말을 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에너지 전환에 제대로 적응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수직 통합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분산과 자율이라는 것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남아있는 것은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에너지 기업도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 플랫폼, 포트폴리오 패키지 플랫폼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저는 신남방, 동남아에서 우리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김영규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동남아는 연평균 전력 수요 증가율이 6.5% 이상이고요. 인도네시아는 최근 10년간 평균 6%, 베트남은 10.7%, 미얀마는 11% 증가하고 있는 엄청난 전력 수요 증가 국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출한 방법은 첫 번째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결합이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동남아 국가들도 이제 석탄 비중이 높지만 인도네시아 가스 24.8%, 말레이시아 가스 비율 43.6%, 미얀마는 석탄 비율이 2%고 가스 발전 비율이 43%입니다. 가스 발전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스 발전소를 세워주고 송배전하는 이 패키지에다가 실제로 가스를 공급하는 것까지 결합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베트남이나 여기에 한국가스공사와 한전이 그리고 남부발전 등이 같이 결합해서 FSRU, 그다음에 LNG 터미널, 그리고 송배전 시설을 연결하는 패키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바로 가스의 공급까지 우리가 패키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일본은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극의 LNG 프로젝트의 10% 지분 투자, 캄차트카 환적터미널의 프로젝트 투자, 그리고 히비키 가스터미널, 그리고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호주, 미국, 일본이 동남아 지역의 LNG 공급 인프라까지 해서 북방 정책과 남방 정책을 결합하는 패키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LNG 발전소와 FSRU 앞에 있는 가스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해야 되고, 이건 일본은 국가 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런 가스 공급부터 최종까지 결합시켜 발전과 송배전과 결합시키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고, 실제로 그런 전략이 인도네시아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스 발전 중심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5년이 되면은 아시아에서 기후 난민이 4억 명이 나옵니다. 올해부터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변화들은 작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고요. 지금 가스 발전에서 신재생으로 가는 속도는 빨라지지 않으면 생존 자체에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동남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선진국한테 3.7년 뒤지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중요한 발판과 플랫폼으로 동남아 진출, 신남방 에너지 진출에 결합시켜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서비스 플랫폼은 한전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ENTER이라고 해서 에스코와 DR과 EDS를 결합시키는 건데요.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실제 분산이라는 것과 수요자 중심의 자유로운 시장에 기반한 플랫폼은 근처도 못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전 자체가 걸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장, 전력 시장에 걸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사실은 운영과 관리 이 체계 고부가 가치는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서비스 블록, 분산과 자율과 신재생 에너지 기반한 이 서비스 플랫폼들을 개발해야 되고, 이것들이 우리가 신남방 실제로 그쪽으로 전이가 빠른 속도로 날 신남방 지역에서 결합시킬 수 있는 이런 진출 전략도 필요하다. 이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대식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정말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엑슨모빌이 세계 넘버원 기업이었다가 이젠 정말 그 앞에 리스트에서 완전히 퇴출이 되고, 말씀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대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전환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데는 결국은 퇴출이고, 신남방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트랜스포메이션, 큰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제대로 보고 제대로 준비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패널 분 중에 마지막 분으로
우리 김범중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스텐영 한영 회계법인에서 이 에너지 자원 부분의 파트너로 아주 높은 직책을 갖고 계신 우리 박사님이신데 주로 이 자원 비즈니스, 그 다음에 재무 관리, 이런 쪽 해외 진출 이쪽에 아주 전문가십니다. 신남방 그리고 동부가 포함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Y 한영회계법인에서 에너지 섹터의 그 전략 재무를 담당하는 김범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 앞에 이제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실무를 하고 있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먼저 저도 이제 아세안 국가들하고 비즈니스한 지는 2007년부터 했으니까 올해가 14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4년 동안에 참 변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1, 2년 사이에 그 아세안 국가의 정부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금융권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꼭 나오는 6가지 좀 화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요. 먼저는 저희가 한 1, 2년 전부터 가장 많이 말씀이 나오는 게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지역에서 다 동일하게 나오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COPC라는 단어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원래 이 단어는 중동에서 사용했던 겁니다. 뭐냐면 크루드 오일 투 케미컬입니다. 그래서 업스트림에서 이제 그 석유를 생산해서 정유 그리고 석유 화학까지 한꺼번에 이제 일괄로 가겠다는 시스템인데 동남아는 원래 그냥 업스트림만 주로 이제 했었는데 이거를 다 최종 이제 산물인 석유화학이나 정유까지 가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넥티브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최근에 2년 사이에 뭐냐면 트랜스 아시안 가스 파이프라인. 아까 오전 세션에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아세안 지역에 전체적으로 가스 파이프를 연결하겠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해안선에 있는 LNG 수입 터미널하고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사용하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육가스전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글로벌 IOC들이 막 투자했던 것들이 성숙자산도 있고 또 어떤 그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넌코어 에셋들이 좀 생기면서 이거를 일부 지분을 팔고 이제 나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리저널 이제 플레이어들이 인수를 했었는데 그런 변화들이 그래서 다양한 좀 플레이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세안 시장의 에너지 자원의 선두 주자는 딱 2개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아세안 가스 생산량의 80%가 이 2개의 국가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업스트림을 개발하기 위해서 약 한 5년 동안에 투자해야 되는 게 690억 불입니다. 아세안 지역에서. 근데 인도네시아가 한 300억 불이 넘고요. 말레이시아가 200억 불이 넘고 베트남이 좀 100억 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투자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영규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LNG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세안을 얘기할 때 LNG를 빼고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말레이시아가 천연가스 세계 15위입니다. 15위고 그리고 이제 아세안 지역의 수요를 한번 보시면 2018년도 대비 2030년이 약 한 50%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몇 분 정도 더 해도 괜찮을까요? 예, 시간이 된 것 같아가지고 예, 괜찮을까요? 예, 4분 정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세안 지역에 있어서 그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다운스트림의 밸류체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던 정유, 석유화학을 뛰어넘어서 루브리컨츠, 리테일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되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과연 누가 하고 있냐? 그건 중동의 NOC들이 좀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아람코가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제 합종 연행을 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현재 아세안 지역에서 이제 LNG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LNG 인프라가 몇 개가 지금 개발 중이냐면 37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은 참여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LNG만 이제 보시기보다 LPG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 국민소득 만불 시대 때 이렇게 한번 보시면 LNG는 되게 비싸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LPG가 지금 만불 전후에 그 국민소득을 갖고 있는 나라는 사용하고 필요가 있고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베트남,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LPG 비즈니스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자원에서 전력 부분을 한번 넘어가면 아세안 국가들도 참 대단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게
아세안 지역 국가들이 전력이 100%다 공급되는 나라들이 뭐 있기도 합니다만 없습니다. 예, 없기도 한데 이분들이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목표가 각 국가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 내보면 23%입니다. 그래서 25년까지 5년 남았는데 23%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가스 파이프라인도 이제 커넥티브 해가지고 통합 연결하는 것처럼 전력 시장도 그 파워그리드를 전체적으로 연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아까 뭐 투자될 때 자금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자금이 투자될 수 있을까 할 때 민관 공동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PPP 제도가 기존에 만들어두셨었지만 이게 좀 수정이 되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나중에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뭐 말레이시아는 지금 이런 PPP 제도를 먼저 앞서서 해가지고 한 500개의 PPP 프로젝트가 지금 완공도 됐고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베트남이 되게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원래 PPP 제도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투자자가 그걸 이제 많이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작년 말 올해 상반기에 월드뱅크하고 ADB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PPP 제도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월드뱅크 자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은 좀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이 PPP 제도가 외국인을 좀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전략과 재무자문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또 깊숙하고 또 자세한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쓰는 단어 중에 좀 약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 분들께서는 혹시라도 이런 PPP 하면은 또 설명을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민간 그다음에 공공 뭐 협력 이런 것들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끼고 얘기하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취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하면 소리를 크게 하시고 귀로 좀 들으셔도 좀 더 좋으실 듯합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자유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김현규 교수님 내용 참 좋은 발표. 특히 국제 정치학적, 정치 역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스탠스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고, 이 지역에서 패권 경쟁이 불꽃 튈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잘 갖추어진 지역이 바로 신남방 지역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1대1로라는 그 정책하고 미국의 EPN 또는 아시안 엣지라는 이런 것들이 남중국해에서 충돌하는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전쟁이 앞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저 유튜브에서 이제 질문 나온 거를 한번 그러면 앞에 발제해 주셨던 김현규 교수님에게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또 자유토론을 시작을 하는데, 자유토론은 대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이러한 정치 경제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신남방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이 어떻게 사실은 변화해 오고 있는지, 이제 비즈니스 즉 기업들에게 도움될 얘기를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한번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같은 기진출 세력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는 과연 뭐가 될 건지 하는 것도 한 번씩은 이렇게 같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정책이죠. 그리고 비즈니스 성과가 그렇게 현재까지 도드라진 게 없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과 사업의 핵심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렇게 한번 의견을 자유토론에서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규 교수님한테 왔던 질문은 신남방 지역에 우리가 진출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뭡니까 교수님?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붙은 질문으로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 신남방에서 대한민국의 청정 석탄 발전 기술을 받고자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안 나간다면 중국이 나쁜 기술 가지고, 나쁘다기보다 좀 저급한 기술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질문했는데 김현규 교수님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 혹시 답변해 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미중의 어떤 전략 경쟁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한국에는 기회로 작용할 거냐, 이게 장애물로 작용할 거냐, 결국 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기회와 어려움 양자가 다 있다고 봅니다. 기회라고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미국하고 중국 또 일본, 유럽 이런 데가 이제 기존의 플레이어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뭐 100여 년을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뭐 역사적인 뭐 레거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또 많거든요. 일본은 전쟁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 한국을 보면은 뭔가 이 지역에서 좀 뉴트럴한 신흥 플레이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엔 한국의 기회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코로나가 일어난 상황에서 한국이 신남방을 어떻게 새롭게 가져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첫째, 한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탄소의 트랙 레코드가 있어요. 한국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석탄 발전 지금 이게 엉뚱하게 지금 불꽃이 튀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국은 신남방의 서스테이너블한 발전에 기여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저탄소의 강한 어떤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제가 보기엔 브랜드로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중견국이라는 거예요. 중견국이다. 틈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세안 국가들이 볼 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거든요. 이게 뭔가 좀 찜찜한 거예요. 근데 한국의 뭔가 이게 새로운 뭔가 이게 있거든요. 또 한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견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물건만 파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탄소의 브랜드도 있고 또 무기도 많이 팔아요.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한국이 무기를 많이 팔아요. 전통적으로 러시아, 유럽이 굉장히 무기를 많이 팔거든요. 이 지역에. 한국이 신흥 무기 플레이어예요. 미국은 굉장히 좋게 봐요. 이거를. 또 한국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강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헬스와 의료, 새롭게 수요가 늘어나는 헬스와 의료의 강자다라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엔 한국의 기회고, 과연 제가 아까 이제 던진 질문 중에 과연 디지털이 한국의 기회가 될 것이냐? 저는 이거를 좀 많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봐요. 중국이 디지털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시티. 근데 중국의 스마트시티하고 미국의 스마트시티가 완전히 달라요. 이 스탠다드가. 중국의 스마트시티는 서베일런스, 감시와 어떤 뭐 이런 독재적인 수단으로 쓰이는 거라고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탑다운이죠. 반면에 미국의 스마트시티는 바텀업이에요. 어느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느 게 신남방 지역에 맞을지. 그럼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은 뭐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려운 점은 뭐냐? 독자적으로 한국이 운신의 폭이 좁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에요. 아까 제가 열거한 많은 좋은 점들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뭐냐면 이 미중 사이의 운신의 폭이 적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독자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얹어가거나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서 또는 1대1로 안에서 협력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그렇게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내부 자료들을 많이 봐서 그런데 미국하고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이 할 거가 지금 다 나열이 돼 있어요. 2019년에 다 합의된 게 있어요. MOU 사인된 게. 그 안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양재치가 부산에 오고 그러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양재치가 부산 와서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들이 미국의 푸시 때문에 어려운 사업을 한국에 도와달라는 거예요. 신남방에서 한국하고 뭔가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한국의 독자적인 비즈니스 영역에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추가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한국의 그 창원이나 이런 산업단지 가보시면 제조업들이 다 지금 뭐 절반 이상이 놀고 있어요. 그 많은 기계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놀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정부에서 R&D 투자나 이런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대단히 기계, 우리가 많이 썼지만 지금은 놀고 있는 기계, 또 무기, 또 항공, 부산 같은 경우 이제 선박 이런 것들을 제재조라 그러는데
이걸 리매니팩처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리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 제품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4차 산업의 기능을 더 얹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개도국에 수출하는 게 있어요. 신남방 지역이 아주 좋은 마켓이에요. 그래서 부산 또 각기 지자체들이 다 이런 제재조 수출 단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신남방하고 협력을 하면 굉장히 좋은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김 교수님 발제도 해주시고 또 새로운 이슈도 계속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금방 제기해 주신 스탠다드 문제라든가 리매니팩처링 같은 문제는 같은 우리 패널리스트들께서도 한 번 더 기회와 위기 속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유토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남방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제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신남방 해서 전체에 맞는 정책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맞춤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단계적으로 접근하자 또는 뭐 원팀이 돼서 하자. 그래서 여러 개가 이제 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나왔던 이야기하고 또 이제 비즈니스 전략 속에서 우리 여시재 우리 이 실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비즈니스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어떤 정책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할까요? 한 1분 내지 1분 30초씩 이제 짧게 답변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김범중 대표님께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제가 그동안 봐왔던 관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지정학적 차원에서 김영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는 미중 패권의 문제가 가장 그 상징적이고 표면적으로 어떤 차원에서는 가장 뚜렷하게 중첩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들한테는 항상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정책 차원에서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서 베트남과 그리고 동남아 아닌 인도까지 하는 정책은 필요할 때는 미국을 필요할 때는 중국을 쓰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제3자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김영규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러시아를 선택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만들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그 직접적으로 FTA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것 같지만 그렇게 해버린 이유는 베트남은 미중 가운데서 적절한 중간국 파트너를 찾고 싶어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한국이 굉장히 적절하고 그 적절한 그 빈 공간을 들어가는 전략을 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전반적인 판에서는 그렇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동남아 각국의 수요, 제가 만약에 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전력의 수요가 미래 수요가 어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 측하고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소프트뱅크 쪽에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건설을 소프트뱅크 쪽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중단이 된 상태지만 다시 말해 스마트시티 수요는 특히 해안선이 잠겨버리면서 새로운 도시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동남아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도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발전소 프로젝트입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돌아가는 새로운 도시에서는 전력 문제가 가장 크리티컬한 건가요? 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사실 도시 건설에서 핵심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에서도 미래 에너지의 가장 큰 수요는 도시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패키지 전략하면 약간은 저는 전방으로 해서 가스 공급, 가스 개발부터 가스 소비까지 전력 소비, 송배전까지 쭉 가는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지점에서 수요가 발생하는지 봐야 되고 인도네시아처럼 이런 새로운 도시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고맙게도 우리가 송도 이외 여러 가지 프로젝트 속에서 한국은 스마트시티를 가장 잘하는 나라는 사실 제가 볼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미지가 동남아 쪽에 강하게 있고 계속해서 그런 구애가 옵니다. 그걸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에너지 부분도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또 나중에 또. 네,
뭐 왔다 갔다 얘기할 거니까 한 1분이나 1분 30초 정도씩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퍼블릭 섹터 중심으로 항상 정책을 고민하시고 하는 여시제 입장과는 달리 그래도 기업 자문을 많이 해주신 우리 언스텐영 이 한영 회계법인 같은 경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 신남방 진출한다. 그럴 때 상대국 정부나 우리 정부나 또는 파트너 기업이나 이런 쪽하고 같이 해서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프라이빗 섹터에서의 접근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비즈니스 환경에 좀 우리가 비교가 있을까요? 예, 되게 좀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간략히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잠깐만 정리를 하면 4개의 단어로 연결됩니다. 하나는 커넥티비티, 연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워, 전력이고요. 세 번째는 PPP라고 하는 민관, 공농, 인프라 투자. 그리고 네 번째는 캐피털, 자금입니다. 이 4가지가 어우러져서 아마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사실 민간 섹터에서 보면 사실 돈과 리스크를 가지고 사실 판단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투자가 돼야 되려고 하면 저희가 플랫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여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단순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가 아닌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보통 금융 사이드에서 보시면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돈이 모이고 하는데 조금은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거는 정부 대 정부로 해가지고 정부와 뭐 아세안의 한 국가 해가지고 매칭 펀드란 걸 한번 만드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나라에서 꼭 필요한 인프라나 뭐 에너지 섹터에 투자를 하게끔 하면 큰 뭐 이렇게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에너지 섹터를 투자할 때 단순히 이제 업스트림만 투자하기보다는 다운스트림하고 같이 미드스트림하고 같이 연결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이렇게 밸류체인의 동반 진출 그리고 LNG 투자할 때 신재생도 같이 이제 검토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봐줄 수 있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시 같이 이렇게 얼라이언스 하고 이 동반 지출하는 굉장히 전략적인 방법론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사실은 이 비즈니스 하나를 성사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실패가 사실은 앞에 95%가 실패가 있고요. 나머지 5% 중에서도 아마 진짜 성공은 얼마 안 되는 게 사실은 우리 비즈니스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아이템 가지고 고민을 계속해서도 우리 가스공사 같은 입장에서도 이 신난방 시장이 이미 했던 데가 있는데 사실은 요즘 에너지 시장 마켓 자체가 변하는 게 이제 공급 마켓이 아니라 수요 마켓으로 사실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난방 컨트리들도 역시 LNG는 또 약간 수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가스공사가 이 신난방을 놓고 LNG라는 비즈니스를 놓고 볼 때 어떻게 접근과 이 전략을 세워야 될 걸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예로 이제 뭐 베트남 시장을 저희가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수력 발전이 40%, 석탄이 40%, 가스 발전이 19% 정도 되는데 이게 한 2030년까지 그 LNG로 해서 추가로 발전해야 될 수요가 한 12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그 전체 그때까지 베트남 발전 수요 대비해 가지고 한 10%가 좀 안 되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아까 얘기 나온 쉘, 엑소 뭐 이런 메이저 회사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프라이빗 섹터 인베스터들이 참여를 지금 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점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 접근할 때 그 시장에서 필요한 니즈가 뭔가를 잘 찾아서 거기 대처해 주는 게 제일 같은 핵심인 것 같은데 좀 전에 이제 스몰 스케일 LNG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쪽이 이제 베트남이나 필리핀, 뭐 미얀마 이런 쪽 지역들이 수심이 낮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흩어진 섬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몰 스케일 LNG를 활용해 가지고 공급하는 게 경제적이라는 거를 최근에 또 뭐 조그맥이라는 그 일본 회사가 스타디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전에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 니즈를 좀 맞춰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LNG가 지금 이런 저 베트남의 이런 쪽 그 미얀마나 이런 쪽 그 나라들은 LNG를 수입을 해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LNG 수입 및 그다음에 이 LNG를 이제 국내에서 공급하는데 필요한 관련 제반 그런 정책, 뭐 절차 이런 뭐를 어떤 것들을 허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책이 아직 이렇게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도움을 주면서 같이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단장님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보셨기 때문에 느끼는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것들, 각 나라의 다른 규제, 정책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려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어차피 이 신남방 진출을 비즈니스 한번 신남방에서 해본다 그러면 결국 크게 봐서 이제 교통이라든가 수자원, 뭐 에너지, 정보통신 결국은 다 인프라 산업입니다. 이 인프라 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한두 가지 산업이 붙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아이 하나를 온 동네가 키운다고 하듯이 사실은 어떤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 특히 이런 인프라 산업 쪽에서 조그마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힘과 굉장히 많은 정책, 굉장히 많은 이네이블러가 사실은 들어와서 굉장히 그런 조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개도국 진출이 인프라 싸움입니다. 그럼 한번 저는 좌장 입장에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 패널 분들한테 던져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그 제도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로 이 비즈니스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특허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 인프라 시장이 요즘은 공사도 그렇고 기술 특허가 없으면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한류가 활발하니까, 우리가 큰 배를 잘 만드니까, 우리가 뭐 어느 쪽 잘하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디테일에 가서 모든 악마가 다 숨어 있다시피 실제로 그럼 우리가 과연 특허 시장에서 우리가 얼만큼 이 인프라 LNG도 그렇고 전원 개발도 그렇고 IT 플랫폼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과연 굉장히 많은 특허들이 특히 엑스모바일이나 BP 같은 경우는 매년 300개 이상의 페이턴트 특허를 공사 시설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들고 일본이 치오다라는 데가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굉장한 특허를 가지고 다 막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이 있었죠. 우리는 지금 과연 가스공사, 한전, 또 삼성, 포스코 이런 데가 나간다고 그럽니다만 실제로 특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준비도 안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접근할 때 사실은 굉장히 제약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주실 것 같고 또 우리 김 박사님도 말씀 한 번씩 실제로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인데 잠깐 얘기하고 또 다음 주로 넘어가죠. 이게 아까 미중 전쟁이라 그런 거에 사실 상당 부분이 표준화 전쟁이에요. 스탠다드. 그리고 실제로 이 중국이 이 신남방 국가들을 상대로 이미 표준화 선점에 나섰어요. 꽤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 선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이 이미 이 중국식 표준화를 거기다 다 깔아버리고 그 국가들하고 합의가 되면은 다른 미국이나 기타 국가들의 수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국이 2019년 10월 달에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할 때 중요한 협의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세안 국가들과 표준화 연구 센터를 합의해서 그 인도네시아 지금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다만 이 표준화라는 게 되게 두 가지로 사실은 국제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주로 이제 ISO 같은 사실 진짜로 표준화 기구를 통해서 표준화 작업을 하는 게 있고 주로 이거는 유럽하고 중국이 세요. 이쪽은.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이런 실질적인 표준화 기구를 통해서 표준화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은 그거보다는 좀 더 사실상의 표준화 기구, 협회라던가 이런 좀 더 비조직적인 기구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게 미국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되게 에이펙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대학 연구소, 협회 이런 걸 통해서 주로 표준화 작업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미국식 표준화가 더 넓게 펴져 있어요. 중국보다는. 근데 과연 신남방에서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한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상의 무역 경쟁은 표준화 경쟁이죠.
여기서 떨어지면은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테크놀로지의 그 특허, 요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아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 올렸던 이제 민관 이제 인프라 공동 투자 PPP 제도. 베트남은 이거 저희 나라 제도를 작년에 한 1년 동안 벤치마킹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따라갔고요.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서 미얀마는 아직 PPP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좋은 PPP 제도를 조금은 이렇게 전수해주면서 저희 쪽에 좀 유리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혹시 우리 여 실장님이나 우리 이 단장님께서 제가 좀 했었던 거 뭐 첨언하실 거 있으시면 그럼 이 실장님 혹시 말씀하세요. 그 한전 쪽에서 약간의 당부 사항이 있어서 좀 전달하고 싶은데, 사실 구체적인 기술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파이낸싱 비클 그래서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 해외 에너지 사업 진출의 가장 큰 문제가 예타 통과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파이낸싱하는 대주단이 사업비의 70에서 80%를 다 책임지고 엄청난 그 면밀한 검증과 검사를 하는데, 그게 다 예타 받는데 6개월이 다시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이낸싱 비클의 테크놀로지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이 문제도 꼭 긁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국가 정책을 항상 보시는 여신 정말 뼈아픈 지적이신데, KDI에서 하는 예타 같은 것들이 사실은 뭐 거의 한 4개월에서 6개월, 심하면 더 걸리기도 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제약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날렵한 스트림라이닝을 해가지고 선단을 구성할 거냐. 사실은 어떤 일을 공략하러 갈 때 항공모함이 있고 순양함이 있고 구축함이 있고 앞에 또 저희 정찰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의 어떤 선단형의 접근 전략,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성공을 조금이나마 담보하는 거지, 사실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을 하나하나 싸우다 보면 저희들이 풀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 관계로 몇 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정책 기조나 비즈니스 성과를 볼 때 우리가 신남방 관련 이야기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만은 지난 한 2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성과입니다. 저대로 된 게 별로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좀 축약해서 우리 여기 패널분들, 그 다음에 김 교수님 포함해서 앞으로 신남방과 관련해서 할 때 우리나라가 그러면 신남방 전체를 보고 한 가지를 두리뭉실보다는 이런 점을 먼저 고치고 이러한 거를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프라이어리티가 있고 퍼스트 스텝이 될 거다라는 게 있으면 좀 축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김 교수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좀 미처 좀 강조가 안 된 것 같아서 두 가지 정도만 좀 강조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제대로 강조가 안 된 거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은 신남방은 중국이 굉장히 많이 푸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미국이 뒤늦게나마 깨닫고 미국이 굉장히 빨리 추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미국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움직임들을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이 신남방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실제로 누적 투자는 일본하고 아직은 상당한 차이가 나요. 일본이 한 400 빌리언 정도, 중국은 한 250 빌리언 정도 차이가 많이 나요. 누적 투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은 주로 이제 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주로 강조가 돼 있다고 지금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우리가 신남방 지역에서 좀 앞으로 새로운 각적장으로 눈여겨봐야 될 때가 메콩 지역이에요. 소위 이제 그레이터 메콩 델타 에어리어인데, 최근 신문을 보시면 미중의 새로운 각축장으로 메콩 지역이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신문 보도해 난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논조는 어떤 거냐면 중국이 수력 발전 댐을 11개를 건설해 놨는데 이것 때문에 이 5개의 메콩 델타 지역의 신남방 국가들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발전이. 이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남방은 두 개로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필리핀, 베트남 이 바다 쪽에 있는 이런 국가들하고 중국에 붙어 있는 메콩 국가들. 그래서 앞으로 한국도 지금까지는 이제 뭐 필리핀, 베트남 이쪽으로 많이 했는데 메콩 지역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네, 아주 그 세세한 또 메콩 강과 관련된 국제하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 전략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김상무님. 예, 한마디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신남방 정책은 뭐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각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좀 저희가 중장기 전략이 좀 만들어져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한번 이렇게 서머리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용우 단장님 LNG 관련해서 오랜 경험 간단하게 몇 문장으로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그 시간이 오래 흐르고 나면은 사업을 할 때 하여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상대방의 니즈를 잘 그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한국이라는 나라 또 한국의 기업들이 자기들 나라에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거를 알면 더 이제 굉장히 이렇게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 접근할 때 좀 그런 마음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로운 지역에 진출할 때는 그 지역이 보지 못하는 걸 할 수 없는 것을 줘야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은 한국 같은 경우는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을 에너지든 시장이든 이렇게 북방과 남방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자로서의 자기 특화된 기능을 확실히 살려야 됩니다. 그 큰 그림을 국가에서 그려줘야 되고 그 그림 하에서 기업과 시장에 독립적인 힘을 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광물자원공사가 안바토비 니켈 광산을 팔게 만드는 그런 에피소드는 다시는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신남방 그리고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국제 협력 주제 좀 어렵습니다만 그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세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쉽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에너지 자원 전략 그동안 엄청난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신문 지상을 통해서도 봐왔고 국부가 많이 유출된 걸로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목표하고 사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 좋으면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유엔에서 정한 어떤 또는 지구촌이 합의할 수 있는 기후변화 문제, 환경 문제, 그렇죠? 이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같은 것들이 옛날에 밀레니엄이라고 했던 그런 goal 같은 것들이 결국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 그런 접근 방법으로 사실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지역의 특성으로서 대단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넘어야 될 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어쩌다 포럼 한번 하고 어쩌다 정부 회의하고 기업들 모아서 회의하고 하는 걸로는 도저히 일본의 역사, 중국의 역사, 미국과 EU의 역사를 저희가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오픈된 마음으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또 협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 접근 전략을 하는데 특히 신남방 같은 경우가 바로 첫 번째 저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좋은 패널리스트들 그리고 김영규 교수님의 좋은 발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배웠는데 앞으로도 에너지경제신문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하는 에너지 포럼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과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다른 형태로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